이번 시간은 우리 그 제3강 행정상 법률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법 2원론을 취하고 있죠. 대륙법기, 법사상과 법제도를 개수한 우리나라. 자, 이제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로 나눠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행정상 법률 관계도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보시면, 행정상 법률 관계 의의를 보시죠. 행정상 법률 관계란 행정 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 행정상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이 지배하지만 이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행정상이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라 하고 후자를 행정상이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법 관계, 국고 관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인데 우리 대륙법규에 다시 한번 공사법 2원론 공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교류합니다. 자, 영미법규는 공사법 1원론 보통법체계밖에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법으로 우리 행정법, 공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사법의 구별실익, 이렇게 공법체계와 사법체계는 절차법, 실체법, 행정절차법, 집행벌에서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보시면 여기 그 절차법, 보세요. 행정심판,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법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이 절차법이죠. 그 다음에 실체법은 뭐 공법, 공법원리 적용,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 긍정, 단기 소멸시효,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단기로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시에 국가배상법 적용되죠. 행정절차법, 차업운동이 절차에 적용되고, 자, 집행법으로서 자력강제와 행정벌 가능.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주체인 우리 국가와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세금을 납부하지 않죠. 그럼 국세징수법에서 자력강제를 해요. 또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관계와 대비해서 보면 이 자력강제 이게 특징이에요.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우리 행정주체인 국가 등이 이렇게 자력 강제할 수 있다. 또 어떤 그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예, 행정벌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사법상 관계에 봐보세요.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력강제할 수 있나요? 친구가 돈을 1,000만 원 빌려갔습니다. 빌려갔는데 자, 내가 자력강제할 수 있어요? 친구가 집을 빈 사이에 가보니까 와, 냉장고 1,000만 원짜리 새로 돈 갚지 않고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들여놓고 있어요. 나도 하는 수가 있지.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됩니다. 친구 패고 오면 강도죄가 돼요. 이래서 우리 그 사법관계는 이게 타력강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런 타력강제, 또 행정벌, 너 돈 안 갚아? 이제 내 때려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때 사기죄로 형사처벌 이렇게 법원에 타력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법체계와 사법체계 나눠지고 있고, 이때 사법체계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고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공법관계는 행정주의, 우월적인 주의.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하지 행정법 자체에 이런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정법, 우리 법률에 의해서 다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 다음에 잠깐 용어를 보면 이 절차법과 실체법 있잖아요. 실체법이라는 것은 법의 내용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때 국가구제가 원칙이죠. 그 국가구제를 해주는 그 과정,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절차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봐두시고.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보시면 이 조직법적 관계, 그죠?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관계. 행정조직법적 관계를 보시면요.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내부, 국가행정조직 내부 관계, 행정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관계. 자, 이는 행정조직법. 항상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조직법상 근거와 그 한계 내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이때 행사는 이때 행정작용법적 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작용법적 근거. 요거는 우리 행정조직이 있어. 우리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행정주체의 내부 관계예요. 요거는요. 행정주체의 외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잠깐 이런 걸 많이 도구로 쓰는데 여기에 행정주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또 나와요. 그럼 좀 잠깐 보시면 여기 좀 그림을 제가 그리면 여기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와 관련돼서 보시면 되겠죠. 행정주체 내 국가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죠. 이 행정주체 내부가 있어요. 내부. 내부를 넘어서 여기 누가 있어요? 외부에 누가 있어요? 우리 그죠? 일반 국민 행정객체. 행정객체가 있죠? 행정객체 누가예요? 그죠? 행정객체. 우리 이제 일반 국민이고요. 일반 국민이고 또 여기 사인이 되겠죠. 사인. 자, 그럼 여기 사인도 마찬가지로 내부 있죠. 자, 우리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관계,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 외부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요? 외부 관계에서. 우리 일반 국민, 즉 사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누구야?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항상 그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관계, 누가 있어요? 여기? 공무원 등이 있잖아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있어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행정목적실을 위해서 행정주체 내부에서 어떤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외부 관계. 여기에서 행정작용이 행해지죠. 행정작용. 이게 행정작용법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여기는 행정조직법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관계예요. 보시면 이제 행정작용법 관계, 외부 관계죠. 외부 관계. 예, 이게 공법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사법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공법 관계 다시 한번 권력 관계가 있고 또 관리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 관계는 협의 사법 관계, 행정 사법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 관계와 행정 사법 관계. 이 관리 관계는 프랑스 라페리에르가 이제 만드는 이론인데 일본에서 발전시킨 이론이고 행정 사법 관계는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일단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다. 또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다. 협의 사법 관계와 또 행정 사법 관계가 있다. 권력 관계는 이렇게 행정 주체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우월적인 주의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죠. 권력 관계. 이 관리 관계는 뭐냐면 행정 주체가요. 우리 국가 등이 행정 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 쉽게 말하면 행정 주체가요. 사인들이 하는 우리 일반 회사죠. 사인들이 행하는 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해요. 뭐를 위해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 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하는 것. 그죠? 이런 것이 관리 관계예요. 비권력 관계고.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 공물 관리 활동. 이런 겁니다. 사법 관계는 우리 행정 주체가요. 여러분들, 자, 현대로부터 관용차, 삼성으로부터 뭐를 사요? 컴퓨터 사죠. 업무용. 우리 공무원들을 사줘야 하잖아요. 이런 관계는 대등한 관계죠. 행정 주체인 국가가 삼성으로부터 컴퓨터 2만 대, 또 관용차로서 100대, 이거 구입한다. 돈 줘야 돼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가격이 맞이해주는 거죠. 행정사법 관계는 이 관리 관계와 대등소예요. 행정 주체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이용하는 행정 활동이에요. 행정 주체가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이용하는 행정작용. 그죠? 이게 행정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관계든 행정사법이든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관리 관계도 행정 주체가
자, 행정주체가, 그죠? 행정주체가, 여기 이제 관리관계,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공공복리실현 또는 공익실현에서 사법형식을 위한 이용하는 행정작용,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꼭 아실 것이 관리관계라든지 사법관계는 그 본질, 그 내용, 실질보다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이 권력관계 같은 경우는 공법 적용되지만 관리관계라든지 협의사법관계, 행정사법관계는 특히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는 그 본질이 사법관계에서 사법이 적용되고 그 소송 내용은 뭐예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본 강의에서. 자, 행정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인데, 여기 보시면 당사자 뭐죠? 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자, 이렇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 둘이, 보세요. 이 외부작용 중에서 그 법적 효과가 이렇게, 그죠? 법적 효과가 이렇게, 그죠? 기속되는 거죠. 자, 행정상 법률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그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인데, 예를 들어서 법적 효과. 뭐, 행정주체가 뭐, 공권을, 국가적 공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공의무를 질 수도 있고, 반대로 행정객체 사인이, 그죠? 공권을 가질 수도 있고, 공의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권을 가지면, 국가적 공권이라면 공의무가 될 것이고, 행정객체가 공권을 가지면 이때 행정주체는 공의무를 지겠죠. 예. 이런 외부작용의 결과 그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인데, 자, 우리 누구 있나 봐볼까요? 봐보세요. 자, 이거 내용, 그죠? 예.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의 통일적, 계속적, 기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그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구분되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청이에요. 자, 행정청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자, 행정에 관한 의사, 행정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기속체가 아니라 당사자성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배웁니다. 행정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만 항고소송에서 피고 적격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만 행정쟁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만, 즉 항고심판과 항고소송에서만 행정주체인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 사무를 대신하는 행정사무 담당자인 당의 행정청,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이때 당사자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는 구분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뭐 공법상 당사자성 국가, 민사소송도 국가예요. 피고가.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만 행정소송에서만 이렇게 항고소송에서 쟁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한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갖는다. 나머지는 다 국가입니다. 피고가. 그래서 우리 요거 행정청하고 행정주체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행정주체죠.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죠. 자, 종류 봐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행정주체의 종류 봐볼게요. 행정주체의 종류 보시면,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봐보세요, 여기 행정주체, 주체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국가. 가장 전형적인 행정주체죠.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나와요. 공공단체 누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을 공공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을 공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조합과 공재단 이 두 요소가 결합된 것이 영조물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을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공법상 사단법인의 주요한 요소는 사람이에요. 사원, 사람이에요. 사원입니다. 공법상 재단법인의 주요 요소는 뭐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출연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여서 하나 단체를 만드는 거고, 구성원, 사원이 필요하고, 이 공법상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해야죠. 예, 그 공법상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영주물법인은 이렇게 이제 공공조합과 공법상 사단법인 요소와 재단 요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영주물법인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이제 그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유일하게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만 영주물법인이에요. 나머지 국립대학은 이 법인격이 없어요. 그냥 영주물에 불과해요. 서울대학교만 서울대학교 설치법 별도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법인이 됐습니다. 영주물 법인이 됐어요. 예. 나머지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산하 일개 행정조직 단위에 불과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우리 사인은 보통 행정직체가 되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이때 공무수탁 사인이 되고 이렇게 행정주체가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무수탁 사인, 이게 쭉 보시죠.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주체라고 부르는 것이 다섯 되지만, 판례는 소득세, 이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해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이 공무수탁 사인성을 부정했습니다. 판례는 부정했다. 다섯은 긍정했고, 판례는 부정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성이 부정되니까 행정주체성이 부정되는 거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간단히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앞에서 배우신 행정법 관계의 특성에 의해서 행정법 관계의 특질, 이런 특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행정법 관계는 법률 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 관계와 동일하지만 공익 실현을 위하여 행정 주체에게 특수한 지위와 특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행정행위 효력과도 관련된 것으로 그 부분에서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것만 봐보세요. 여기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권리의무의 특성, 권리구제의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으로서 불가증력과 그 다음에 여기 불가변력 있고 강제력으로서 자력집행력, 행정체제력 그 다음에 권리의무의 공익성, 그렇죠? 권리의무의 공익성, 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의무의 공익성으로부터 권리의무의 상대성이 나오고 이런 공익성으로부터 권리의무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리의무의 상대성 보세요.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는 동시에 의무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권의 공익성으로부터 나오는 상대성으로부터 공권의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자,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과 보기가 제한돼요. 또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인정됩니다. 왜? 권리임에서 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전이나 포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거권 어때요? 선거권을 갖다가 자식한테, 연인한테 이전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전과 포기가 제한된다는 거. 또 권리구제의 수단의 특성, 행정상 손해전보 또는 손해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 자, 용어 익혀줍니다.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이 손해전보제도에서 구제를 해줘요. 민사법상, 민법상 불법행위를 안 가요. 이렇게 국가배상, 손실보상 따로 우리 행정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과 소송법 내에서 구제를 받죠. 그래서 행정쟁송제도,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뭐가 있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이렇게 크게 요거까지만. 자, 행정법 관계 내용. 그러면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상 법률관계, 즉 행정법 관계의 내용은 바로 공권과 공의무예요. 자, 개설의 봐보세요.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란 행정법 관계에서 당사자, 즉 행정주체와 행정기체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를 말합니다. 특징, 사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 이 원칙이 지배되므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률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행정주체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공권을 보도록 하죠. 공권의 의의. 자,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 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반사적 이익이 있죠. 이것은 이 개인적 공권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그 이익을 받는 겁니다. 즉, 이거 갖다 사실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 공권은 근거 법률이 직접 이렇게 사익을 인정하니까 개인적 공권이 되는데, 즉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사적 이익은 근거 법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받는 이익으로서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보호이익 보세요. 이 보호이익은 뭐냐면, 좀 전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좀, 이 법률상 이익구제설, 현재 그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통설 판례인데, 이익구제설, 이거를 보시면, 이 법률상 이익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근거법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 있고요. 이때 또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직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개인적 공권이라고 해요. 근거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죠. 이거고. 혹시 근거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 간접적 이익, 이것을 말한다고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근거법률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이익, 사익인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 공권이 조그만죠. 나머지는 뭐예요? 이만죠. 행정법규에서 받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 반사적 이익이 커요. 그런데 개인적 공권이 아직은요 반사적 이익 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익, 개인적 공권으로까지 아직 성숙은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하기 어려운 이익이 있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그 권리 주체성에 눈을 뜨고요.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 여러분들, 이 빗금친 부분이 이거. 이것은 근거법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이익으로 해서 법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법 해석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는 뭐다? 법률상 이익으로 봅니다. 개인적 공권이 확대화, 이 얘기 이렇게. 요 비금친 부분까지 개인적 공권이 이렇게 확대화됐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그 보호 이익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 보호 이익. 그 다음에 우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갖다가 보면, 그 공권은 근거법률이 강행법규에 돼요. 그 다음에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청구권 인정. 개인적 공권을 행정법규가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안 해줬을 때, 이익 실현을 안 해줬을 때, 이때 국가에 대해서는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화시킬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 인정. 반사적 이익은 그 근거 법규가 임의법규고요. 또 공익보호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니까 국가에 대한 청구권 부정.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보시고,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시력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권이 침해되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배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쟁송을 통해서 구제해주죠. 그런데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이렇게 손해배상, 손실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줘요. 이거 전부 다 시험 잘 나와요.
꼭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공권의 종류면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주요 관심사는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 볼까요?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해서 유형에 따라 한번 이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수익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자, 공권의 특성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빠르게 봐볼게요. 쭉 갑니다. 우리 공권은 사건, 사법상의 사건에 비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국가적 공권 특성 보시고 개인적 공권의 특성이 중요해요. 자, 우리 공권은 공익성을 가져요. 우리 공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위해 생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권의 공익성으로부터 공권의 상대성이 나옵니다. 공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의 성질을 가져요. 여기 그죠? 그래서 함께 이런 상대적인 권리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이 불융통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불융통성. 자,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 제한되고 포기도 제한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특히 여기서 공권의 포기와 공권의 불행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공권은 여러분들 권리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즉 선거권 등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자, 오늘 감남과 을리는 오늘 선거날이에요. 투표 행위를 하지 않고 산에 놀러 갔다. 그럼 뭡니까 이건? 그렇죠? 공권의 포기입니까? 아니에요. 공권의 불행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네, 공권의 불행사가 있고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권리 행사의 제척 기간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될 뿐이지 포기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이라 하더라도 주로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할 때는 공권이라도 이렇게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됩니다. 이런 내용을 요즘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리도 제한되고 시효제도의 특성. 우리 공법상 권리, 공권은 소멸시효기가 단기예요. 5년이에요, 5년.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보호의 특성. 그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전복,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을 통해서 구제해주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즉 행정쟁송 등이 특유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죠. 자, 쭉 봐주시고 추측합니다. 자,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에서 공권 성립이 3요소에서 빌러 기수가 자, 근거법규가 강행법규하고 또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또 자, 이렇게 강행법규에서 개인이 이익이 보호되는데 자, 행정기관에 청구했더니 행정기관이 안 해줘요. 이익실현 행위, 개인적 공권을 행사했더니 이익실현을 안 해줘요. 이런 때는 의사력, 행정수응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관철 가능성이 있는 의사력이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소구 가능성이라고 해요. 의사력의 힘이 존재 또는 소구 가능성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3요소론 중에서 2요소론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력에서 이 3요소론 중에서 요 세 번째, 이 디귿번이죠. 요거는 오늘날 제2차 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에 다 인정돼요. 그래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그죠? 오늘날 그죠? 이 소구 가능성, 의사력의 힘 존재는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빌력에서의 3요소론 중에서 오늘날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한 것은 의사력의 힘 존재, 이 답이에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으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개인적 공권이 발생한 근거는 다양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 행정법의 법원에서 배우셨는데 개인적 공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이외에 헌법에 의해서도 헌법의 기본권으로부터도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이 판례 내용 쭉 보시고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접경권이죠. 나오죠. 접경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 권리, 공문서 열람 청구권 등, 그 다음에 접경권, 알 권리, 접경권, 그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 등록권 나와요. 그죠? 이 사회단체 등록권, 그죠? 이건 그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 이 세 가지는 알 권리, 접견권, 사회단체 등록권은 인정되지만 여기서 환경권은 인정 안 돼요.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라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서 개인적 공권성이 부정된다는 거. 그죠? 이게 환경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지만 이것은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성이 부정돼서 공권성이 부정된다. 됐고, 자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서 우리가 아까 원래기수가 공권 성립이 3요소는 중에서 첫 번째 근거 법규가 강행법규여야 된다. 그래서 강행법규니까 우리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죠. 행위 의무의 확대,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의 확대.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서 공권 성립이 2요소는 강행법규의 확대, 즉 행위 의무의 확대, 사익보호성의 확대 측면에서 개인적 공권이 확대됩니다. 이 내용은 본강에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이런 내용이 공권의 확대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까지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공권 성립이 이 요소이죠. 그래서 이 요소로서 강행법규 뭐예요? 강행법규가. 자, 우리 행정법규는 공익을 보호를 위해서 제정됩니다. 그래서 공익신을 위해서 근거법규가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해서 강제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강행법규예요. 그래서 강행법규가 있으면 행정처는 행위 의무가 있겠죠? 행위 의무 측면에서 확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두 번째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확대를 통해서 개인적 공권이 확대와 경향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본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신종이 공권의 세련다. 이거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인데, 그래서 아까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해서 두 번째, 자,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 이 개념 정도만 파악할게요. 요거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 개입 청권이 있거든요. 자, 이게 신종 공권,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 재량 행위에서 확대돼 가지고요. 자,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 보겠습니다. 개념.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뭐를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연역 이런 거 그다음에 성질 이런 것들은 또 내용 이것은 우리 본강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행정행위 이제 발급청구권.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의를 보세요. 허가, 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와 같이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즉 공권력 발동 청구인데 누구한테? 나한테 허가 처분을 내주세요. 그게 바로 허가 신청이죠. 특허 출원, 인가 출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한테 공권력 발동을 해달라. 이것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에요. 그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본강에서 보도록 하고, 행정 기입 청구권 보세요. 이번에는 자, 행정청이 뭐래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해서 제3조에 대한 규제 내지는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있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오원천 사건이 있었죠? 자,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원천 사건도 그렇고 김신조 그 무장공비 사건에서 그 피해자들은 이때야 돼요. 피해자들은 자, 우리 경찰 당국에 대해서 공권력 발동을 청구했죠. 자, 공권력 발동을 누굴 대상으로 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무장공비 오원춘에 대해서 자, 이렇게 경찰 개입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경찰 개입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를 했어요? 부작위를 했죠? 부작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인정됐죠. 왜? 개인적 공권 침해했잖아요. 출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우리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해온 건데, 요 행정이 발급 청구권과의 구별은 행정 개입 청구권. 자, 이것은 행정이 발급 청구권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공권력 발동을 해달라는 것이고,
행정 개입 청구권은 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 무장공비라든지 오원춘이라는 제3자,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권적 발동을 해달라. 무장공비를 진압시켜달라. 나 피해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원춘 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오원춘에 대해서, 즉, 나 이외에 제3자인 오원춘에 대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체포해서, 끌어가라. 이런 개입 청구권을 행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아서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죠. 이런 것 등을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특히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은 바로 이른바 재량행위 영역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이론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 뭐 이게 연역이라든지 뭐 인정여부 학설 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특별 권력관계. 자, 일반 권력관계에 대해서 특별 권력관계 개념을 봐볼게요. 특별 권력관계란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즉, 일반 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행정 목적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특별 권력의 발동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에요. 특징을 보세요. 일반 권력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나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특별 권력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 그 특별 권력관계 이론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무슨 관계? 여기 보시면 일반 권력관계는 뭐예요? 일반 권력관계는 봐보세요. 이 국가 행정 권력이죠. 국가 행정 권력이 있어요. 행정 권력 있죠. 자, 이거 줄여가지고 보세요. 국가 행정 권력이 행정체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행사되는 관계, 이 행정작용법 관계, 이것이 뭐예요? 이때 국가 행정 권력이 행정체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행사되는 관계, 즉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사되는 관계,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사되는 관계, 이 일반 띄고 국가 행정 권력에서 권력을 띄어서 일반 권력 관계, 즉 이 관계가 일반 권력 관계예요. 행정주체 외부 관계죠. 일반 권력 관계. 요거죠. 요 기초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일반 권력 관계는 행정주체 외부 문제인데 일반 국민과의 관계인데 이 행정주체 내부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공무원이 있죠. 재소자가 있죠. 재학생이 있죠. 국립대학교 재학생. 공무원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근무 관계 있죠. 행정주체 내부에. 그죠? 재소자, 우리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이 있죠. 국립대학교 재학생, 국립대학과 그 재학생 관계. 이런 소수자 국민이죠. 이런 소수자 국민이에요. 이런 소수자 국민인데 이 특별 권력 관계,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독일이 특유한 이론입니다. 독일에서만 인정되고 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십자포화의 비판을 받고 이 이론은 폐기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보세요. 일반 권력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 권력과 소수자 국민 사이 누구? 국가와 공무원 관계를 들어볼게요. 자,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특별한 목적하에서 특별한 원인, 법률이 규정이나 상대방이 동의. 이런 거 공무원들 때는 상대방이 동의죠. 재소자는요, 법률이 규정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맞죠? 예. 위에서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공무원, 국가 행정 권력과 공무원, 재소자, 재학생 관계 등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행정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에게, 그죠?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죠? 복종 의무가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요. 이게 이제 그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독일이 특이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에서 인정됐던 이론인데, 이건 군주에게요. 군주에게 행정권 내부에서 자유로운 행정 영역,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갖다가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군주가 이 외부 작용에서는 시민들이 만든 법치 행정의 원리, 여기는 이제 오토마이어가 만들었죠.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돼요. 요거는 법치 행정의 원리가 오토마이어가 시민들을 위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만들었고, 이제는 군주가 불만이죠. 그러니까 군주를 위해서 뭐래요? 그렇죠.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만들어서 군주에게도 입감을 하나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세력 균형이 일어나죠. 프랑스는 시민들 세력이 이 기독권을 대표하는 국왕을 넘었으니까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으로 가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되고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공화국으로 갑니다. 공화국은 군주국과 대비되는 거예요. 공화국은 군주가 없는 국가를 말합니다. 군주국하고 대비됩니다. 여기서 오토마이어가 특별권력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어느 날 상권 분립 전에 국가 권력을 통째로 하나의 통닭을 먹다가 3등분해서 입법권은 시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권을 국왕에게 주는데 이때 일반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런 그 통치권 행정권 행사할 때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이 시민들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외부 작용을 하고, 그 내부에서만큼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파면하고, 마음대로 공무원을 임용하고 해라.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이렇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어서 일반 권력 관계와의 구별이죠. 일반 권력, 특별 권력.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주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 성립 배경 말씀드렸죠. 이론을 보시고. 자, 이론적 기초는 국가 법인격의 법의 불침투성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에는 자연인과 우리 법인이 있죠. 국가도 법인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우리 국민 사이에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만든 이 법률이죠. 이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그죠? 외부 관계에서, 그죠? 이 외부 관계에서만 이렇게 적용한 거지, 인격 내부에 법이 침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인격 내부에 법이 침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법인격 불침투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즉 인격과 인격 사이 이 행정작용법 관계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인격 내부에 침투할 수 없어요. 법이 우리 내부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네. 마찬가지로 국가의 내부로 법을 침투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내용, 법치주의 제한, 기본권 제한, 사법심사 제한, 행정기축이 비법규성이에요.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내용을 본 강의에서 보다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특별 권력 관계는 부정되고 있어요. 덧설 판례가 부정합니다. 특별 권력 관계 내용, 여기 종류 보시고 내용, 명령권과 그 다음에 여기 징계권이 있어요. 내용 한번 본 강의 할 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한번 개념 정도만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특별 권력 관계와 사법심사.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는 다 부정되니까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 대상이 다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자, 공사법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륙법계는, 그렇죠. 사법 역사는 2000년 역사예요. 거의 1000년 역사가 넘습니다. 근데 공법은 약 발전한 지 200년밖에 안 되니까 법이 많은 흠결이 있어요. 특히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어서, 단일 법전이 없어서 법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내용이 개설에 나왔고, 만약 명문으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를 인정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설, 사법적용설이 현재 다수설이고, 이 적극설 중에서 유추적용설, 이것이 통설 판례예요. 우리 규정 중에서 공법 규정에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쭉 나오는데, 이 내용도 한번 우리가 사법 규정 중에서 일반법 원리적 규정, 이 두 가지는 우리 공법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사법 규정 중 일반법 원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 관계에 구분에 따른 사법 규정이 적용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서는 권력 관계에서 사법 규정이 적용 여부는 일반 원리적 규정 이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행정주체와 행정기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는 시비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고는 대등 관계에서의 사법 규정 중에서 이런 규정 이외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 관계의 본질이 뭐라겠죠? 이거 사법 관계예요, 본질이. 그래서 사법 규정이 관리 관계는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법 원리 및 사법 규정 본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제도, 요즘 내용이 사법 규정이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 제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주소 규정 등은 행정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상으로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가장 기초적인 사항, 행정법 통론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